제약이론 에세이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배속 보시길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장은 평가지표에 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 왼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 3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어,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표라고 보는데, 방침은 그 평가지표에 그 영향을 미치고 이 평가지표는 우리의 행동에 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그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3장 근본적 평가지표 1. 직관적 선택.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말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말하겠다. 이렇게 반말로 하면 되게 건방지니까 요거를 존칭어로 쓰는 게 좋겠죠. 저에게 어떻게 평가할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의 평가 지표들이 부적합하다는 인식이 점점 커지면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당연히 더 나은 해답을 찾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주제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어린아이의 순진함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조직을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해보자. 첫째, 돈이 창출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기계 구매에 들어간 돈과 기계의 몸통에 묶여 있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돈의 액수가 두 번째일 거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계의 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비해야 할 돈의 액수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조직을 비유를 해본다는 거죠. 기업만이 아니고 이것도 정치 조직으로도 한번 확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자꾸 이걸 진행을 하면서 내년 4월이 총선이다 보니까 국회의원을 얼마나 많이 배출하느냐가 1번 돈이 창출되는 속도겠죠. 정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의 신뢰성과 수명은 어떨까? 이미 발견한 평가지표의 기여 요인일 뿐이다. 지금은 물론 미래에 도란 말을 기억해야 할 뿐이다. 더 이상의 확인은 추가 평가지표들을 찾아내라고 압박하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신뢰성과 조직의 수명은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되지만은 수명이 다 하니까 수시로 정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름을 바꿔대고 이제 물갈이 해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기업이 과연 그렇게 해서 될까요? 물론 이제 주인도 바뀌고 점령군이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 여러 가지 그 변화도 있을 수 있겠죠. 기업들도. 그렇지만은 이런 그 기업 조직의 그 신뢰성과 수명은 지금은 물론 미래에도라는 것을 기억한다 그러면은 어, 이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유명한 그 스티비 콥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써가지고 뭐 유명해졌었는데 마지막에 나이가 먹어서 신뢰의 속도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이분이 뭐 여러 가지로 히트작을 냈는데 결론적으로는 조직이나 개인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능력에 대한 신뢰, 동기에 대한 신뢰 이런 거에 물음표를 붙이면서 어, 프로피트, 베네피트 결국 뭐 같은 뜻일 거예요. 음, 이익과 혜택, 그 베네피스를 이 혜택이라고 그 번역을 했네요. 이거에 제공 없이는 신뢰는 없다. 그러니까 그 영리기업에서는 그 이해관계자들이 이 이익과 혜택이 없으면은 신뢰는 없죠. 그러니까 이념만 가지고 뭐 정치를 한다는 그 정당 같은 경우 저는 다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이익과 뭐 혜택 없이 신뢰는 쌓을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재 사용하는 직관적 평가지표, 세 평가지표들, 돈을 창출하는 속도, 묶여있는 돈, 그리고 바퀴를 돌리기 위해 지출하는 돈이 분명 전통적인 버텀라인의 평가지표는 아니다. 이 세 평가지표는 원가 기반의 절차도 아니다. 영리조직의 주요 관심자 중 하나는 판매 속도인데, 주로 이제 매출액으로 이제 결론이 나겠죠. 기간당 판매가 주요 평가라는 것은 매우 명확하다. 그런데 이것이 첫째 평가지표의 변형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양을 세심히 추적하지 않을 회사가 있을까? 이 묶여있는 돈이죠. 조직의 총 비용을 상세히 모니터링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까? 그런 회사는 또 없을 거다 이게요. 이 세 평가지표에 따라 공식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평가지표를 공식화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의 용어 정의를 내리는데 시스템이 판매를 통해 돈을 창출하는 속도다. 재고는 시스템이 판매할 의도로 구매한 것에 투자한 모든 돈이다. 운영 경비는 시스템이 재고를 스루풋으로 변환하기 위해 지출하는 모든 돈이다. 이런 거를 처음 배울 때 제가 이렇게 기계에 비유했으니까 바퀴를 돌린다 하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TIO를 이제 이렇게 백 어, 백워드로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요게 이제 생산하는 기계라고 한다면은 운영 비용을 들여서 이제 뺑뺑뺑 돌리는 거죠. 톱니바퀴. 그래가지고 재고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판매가 돼서 이 오른쪽에 표현된 것은 이제 매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안 판매된 것은 이제 타고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이렇게 재고로 쌓이는데 어, 요게 이제 제가 하나 추가 착상을 했어요. 남들이 요게 그럼 뭐요? 일로 떨어진 게 뭐요? 그랬더니 그거의 바로 불량품이야요. 라고 이제 불량품도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운영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불량 폐기 처분해가지고 불량품도 팔아먹는 회사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스르풋에 대해서 이제 그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판매를 통해라는 말을 포함시킨 이유. 생산 공장은 생산만 하면 그것을 스루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생산량 많이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판매하지 않는다면 스루풋이 아니라 재고이다. 현재의 재무상태표는 완제품이 늘면 추가적인 이익으로 해석을 하죠. 원가 회계가. 이건 뭐 수없이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스루풋은 평가되고 있는 시스템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돈을 해석해야 하며 시스템 내부에 있는 돈의 재할당과는 도저히 관련될 수 없다. 결국 외부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이다. 상품은 고객에게 보내질 때 판매로 기록된다. 소비재 산업에서는 매우 일반적이다. 판매 촉진과 같은 기법이 과다하게 사용되면서 시스템의 업무 성과가 자주 희생되는 경향이 있다. 최종 소비자가 구매했을 때만 스루풋으로 기록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그 미국과의 그 상거래가 조금 우리나라가 좀 많이 틀려서 우리는 이제 외상 이런 제도가 많죠. 외상이라는 그게 옛날에 이제 그 외상 매출금이라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주문 출하 시 판매로 기록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영업의 성과 지표에 매출 채권 회전율을 공고한다. 아, 옛날에는 그 외상 매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매출 채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금 속도를 별도로 우리가 평가를 하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스루풋은 판매 기간 동안 이루어진 판매 금액에서 이 판매에 투입된 구매된 자재대금을 뺀 것이다. 그 매출 원가가 아니에요. 구매된 자재대금은 시스템에 의해 창출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시스템을 통과해 흐르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시스템에 의해 창출된 돈에 대한 이 해석이 채택되면 외주 업체에 지불된 돈이 자재에 지불된 돈과 같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이다. 요 대목에서 좀 추가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아주 그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건설업이죠. 자재가 한 20%라 그러면은 외주 가공비가 외주비가 그 이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 할 때는 제가 이 외주 업체를 이 자재 성격으로 인정을 하죠. 마찬가지로 판매된 특정 품목에 지불되는 판매 수수료도 그렇고 외부의 특허 소지자에게 지불하는 사용료도 그렇다. 여기에 있는 판매 수수료는 주로 이제 화장품 회사 할 때, 그 매출 재료비 성격으로 제가 넣어서 분석을 하죠. 뭐 특허 소지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는 데이터에서 식별이 안 될 때는 그냥 경비로 그냥 다 어,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스루풋은 판매에서 시스템 외부에 실질적으로 그 품목당 지불된 모든 돈을 뺀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참고적으로 선불 사용료도 재고라고 인식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요것이 이제 그 외부에서 볼 때 이 선불 사용료 이런 것들이 식별이 안 된다면 할 수 없이 경부위로 정리는 해야 되겠죠. 현실적인 분석에서는. 4. 재고. 재고 가치 일부로서 부가가치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 이 말은 가공비 배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의 정의에 따라 완제품조차도 그것에 사용된 자재에 지불된 대금에 의해서만 평가된다. 통상의 것으로부터 왜 이렇게 철저히 이탈하는 것일까? 충분히 이해하려면 현재의 재고 평가 방법 근저에 있는 개념으로 돌아가서 검토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노력의 논리적 수단은 기간 동안 발생된 모든 비용이 그 기간의 판매에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나 비용 일부가 미래의 기간의 판매를 위해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다. 이 비용들을 투자로 위장할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현재의 판매에서 그 비용들을 줄이라는 압박은 여전히 너무 클 것이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방법은 최소한 비용의 일부를 제공품이나 제품 재고에 주는 것이다. 즉 배부하는 것이다. 이 배부 메커니즘을 통해서 생산 관련 비용을 재고에 대한 공장 투자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절차는 매우 성가시고 시간을 많이 소모한다. 월말 결산한다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일한 목적은 한 기간의 비용을 다른 기간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넘긴다는 얘기죠. 이는 원가 회계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정당성이 있다. 첫째는 제품 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다음 기간에 회사를 더 낮게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기간의 이익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한마디로 영업이익이 잘 안 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재무회계 담당이 재고 평가를 좀 높게 합니다. 그래서 재고 금액을 늘려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니까 이익이 많이 난 것처럼 결산을 할 수 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눈에 띕니다. 제품 가격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원가 배부 메커니즘은 점점 더 비집중적인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재고의 비용을 배부하는 시간을 소모하는 이 모든 노력이 재고 평가 목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재고의 비용을 배부해야 한다는 논거도 현재는 전혀 잘못된 것으로 인식이 된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감사들도 재고 이익, 즉 제공품과 완제품 재고의 증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익, 이거를 재고 이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적잖이 불편하게 생각해 왔다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전 분석에서 KFRS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인 수주산업의 계약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건설회사의 미천구 공사를 포괄 제공으로 인식해서
분석할 수 있죠. 제가 요즘 실전 분석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최근 아마 요 KRIFRS 1115호인데, 수익인식 회계 기준에는 원래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그 이 계약자산 증가액을 매출액에서 빼서 분석하는 방법이 더 간단하고 효과적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재고까지는 건드리지 않겠다.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하지 않고 어, 그 매출액에서, 그러니까 이제 매출 채권의 그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 청구도 안 했지만 매출 채권이라고 인식을 해서 매출을 인식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향후 건설업 할 때는 계약 자산이나 미청구 공사가 증가를 했다 그러면 그 증가된 금액만큼만 매출액에서 빼서 분석을 해서 한번 또 소개를 해볼 생각입니다. 5. 현재의 재고 평가로 인한 손해. 완제품 감축의 가치와 그 완제품에 있는 구매된 자재의 가치 사이의 전체 차이, 부가가치는 이 기간의 순이익을 줄일 것이다. 이 말이 이제 뭔 말인지 이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고를 줄이라는 사장의 지시에 의해 공장장은 완제품 반을 줄였다. 그러나 순이익이 줄었다. 원가 회계는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니까요. 하라는 대로 했다고 변명하고 설명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면 그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사장이 야 재고 좀 줄여. 그래서 생산을 줄였든지 어떻게 줄였든지 재고를 줄였는데 에, 이익이 내려갔죠. 그러면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은 그게 왜 내 책임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뭔 나한테 왜 따집니까? 줄이라고 그래서 줄인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장장은 얘기할 거다 이게요. 그래서 이 배부율, 그 부가가치율이라고 또 그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자재의 그 분포 비율이 있고 여기 이제 그 원자재는 배부를 안 하죠. 제공품의 30% 배부를 하고 완제품에는 60% 배부율이 있는데 그럼 현재 재고액이 이렇게 이제 3천, 4천이 있는데 30%니까 부가가치가 900원이고 완제품은 이 재고액 4,000원에서 60% 곱하면은 2,400원. 요거를 이제 그 빼야 된다 이거죠. 실제 그 이 구매 단가로 한다 그러면은 이게 6,700원이 됩니다. 합계액이. 만 원에서 6,700원이 되니까 그 3,300원을 이익에서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기 순이익에서 이것을 뭐 매출 총이익에서 빼도 되고 음, 빼는데 재고액에서 재고액 빼기 재평가액이 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당기 순이익에서 더하기로 한다면 재평가액에서 빼기 재고액으로 이렇게 계산해 낼 수도 있겠죠. 판매가 줄어드는 침체기에 잉여 능력을 사용해서 재고를 많이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고 평가 방법과 순이익 계산 방법에는 에서 이는 잃는 판매의 상당 부분을 상쇄할 것입니다. 재고 증가가. 따라서 이 방법은 실제로 성취된 순이익을 과장하게 만들죠. 현 기간의 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음 기간을 위한 우리의 행동을 또 오도하게 됩니다. 게다가 재고를 줄여야 한다고 믿는 이유가 한다면 그저 뒤엉킨 혼동되는 신호를 부하 직원들에게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음, 그래서 요거를 다시 요약해서 표현하면은 원가 회계는 운영 경비 일부가 다음 해로 넘어간다는 것이고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요. 스루풋 회계는 당해년도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고에는 요것뿐이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스루풋 어림셈이라고 해서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매출 총이익에서 기말 재고가 늘었을 경우에 기초 재고를 빼죠. 그러면은 이제 그 증가된 자재 금액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가공 비율이 이제 부가가치가 애드가 되니까 그걸 곱한 것을 빼버리면은 그게 스르폿 이익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이게 딱 맞죠. 그런데 이제 자 그래서 재료비가 25%일 경우에는 가공 비율이 75%가 될 거고요. 재료비가 50%일 경우에는 가공 비율이 또 50%일 거고, 재료비가 75%일 경우에는 가공 비율이 25%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기초, 기말, 그 다음에 차이액으로 표현을 해 봤어요. 25% 재료비가 50일 때 가공비는 150이 되겠죠. 75%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이제 200억 원이면은 그 비율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그냥 50으로 때려버립니다. 오직 그 중간이니까. 그러면은 재료비도 100이고 그 다음에 가공비도 100이 차이가 나죠. 그 증가된 게. 예, 이렇게 이제 그 해서 제가 위에 왜 50%냐 하면은 이 중간 거 50%를 채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약이론 에세이 학습 당시 국내에서는 대외적으로 공시되지 않는 제조 원가의 데이터 입수가 용이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총 제조 비용에 대해서는 공시가 안 되고 있죠. 가공 비율이 75%, 50%, 25%의 샘플을 통해 나름 제품 제공품의 합계 증가액 50%만으로 어림셈을 할 수 있어서 무슨 그 교육이나 또 그런 발표 때 이런 것을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불만인 거죠. 제 스스로. 스카이오 홀딩스, 제 개인 회사, 자영업자 회사 이름입니다만은 거창하게 홀딩스라고 졌습니다. 현재 세계 최초, 국내 최초로 스루프 손익을 원가회계 재무제표에서 실질적으로 정확히 분석하는 방법을 저는 창안해 냈습니다. 그것을 유튜브 방송 콘텐츠의 핵심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볼진 모르지만은 이 경제 세계를 지배하는 근본의 어떤 규칙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상당히 거대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6. 서로 다른 내부 보고와 외부 보고. 재고 이익의 파괴적인 현상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저 재고에서 모든 부가가치를 제거하는 것이다. 감소된 재고는 시장에서의 경쟁 위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상세히 얘기한 것을 더 레이스 34에서 67페이지에 그 발표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국내에서 번역된 게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또 한번 별도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세청과 월스트리트와 같은 외부 세력은 재무제표의 재고를 부가가치 방법을 사용해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 결국 원가 회계로 재고를 그 계산해라 라고 요구하는 거죠. 왜? 재고 담보로도 대출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월스트리트 금융기관 또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GDP 계산하는데도 인베스트먼트 투자도 그 중국이 부동산 투자 GDP로 쭉 유지를 했는데 재고 투자도 그 이 GDP 상승에 계산을 합산을 해버리죠. 자, 그럼 이 세 개는 그렇게 이제 그 재고도 GDP에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걸 이 요건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단하지 않는다. 이 우리는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 그 스르폿 그 세계를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이념은 아니죠. 이념은 아니죠. 방법론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관 어떤 그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중단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유대인 출신들이 시작한 거지만은
유대인들이 왜 돈을 버나 했더니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단하지 않는다. 오늘날 전문가들은 외부에 제출할 재무제표와 최고 경영자를 위한 내부 재무제표를 구분하라고 권고한다. 그러니까 내부 보고와 외부 보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해왔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다른 개념의 이제 그 외부 보고, 내부 보고죠. 그러니까 진짜 보고가 있고 그것도 원가 회계한 거 있지만 내부 보고로 은행 제출용, 그 다음에 세무서 제출용 따로 따로 해가지고 음, 이래서 이제 재무 출신들이 엄청 조직 내에서 높은 권력을 쟁취하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재무통들이 CEO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 나라 재무통이 최고 권력자에 오르는 나라는 결코 투명한 나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CEO는 재무통이 되는 나라는 그 조직은 그거는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될 것이다. 뭔가 꿍꿍이 있는 데가 그 약점이 있으니까 재무통들을 사장을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유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부 보고서를 편집하기 위해 수반되는 추가적인 작업은 무시할 만하다. 간단한 어떤 그 요소만 싹 바꾸면은 전산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재무제표 뭐 이런 것만 이제 그 바꾸는 거니까 그, 그 아주 최하 데이터까지 바꾸는 건 아니니까 기초 데이터를 바꾸는 게 아니니까 재무제표의 일부 데이터를 재구성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내부 목적으로 간단 명령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더 많은 회사들이 뒤따를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일부는 내부 보고로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을 회사가 많은데 아마 대외적으로는 노출을 꺼리게 될 겁니다. 비밀을 한다. 진짜 번 돈을 얘기할 테니까요. 그러나 현금으로 번 돈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밑에 또 설명이 있습니다만 재고의 용어 정의는 적합하다. 왜냐하면 시스템의 모든 것은 판매를 위한 것이며 바로 그것이 주주들이 그들의 주식을 거래할 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자재, 저장품은 사용하면 운영경비 항목으로 옮겨진다. 폐기자재도 운영경비로 옮겨야 한다. 일관되게 하려면 기계를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폐기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인정을 합니다.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처리해야 된다.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인데요. 내부 보고와 외부 보고는 조직원의 사고방식을 이중성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중인격자다 하고서 공격을 하는데 조직이 이 구성원들을 이중인격자로 만든다면은 물론 최하위 생산직은 이런 거 알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관리자들은 이런 것을 알 것이고 그리고 어, 이중인격자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 저는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내부 보고와 외부 보고가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의 팩트 데이터를 조직 내 유통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편향된 생각인지 편집증 환자일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아, 좋은 의미에서 편집증 환자죠. 그 팩트 데이터를 조직 내 우리는 유통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에세이를 발간할 쯤에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글들이 나왔다고 봅니다. 7번 운영경비, 코스트의 세 가지 의미, 가격, 운영경비, 그 다음에 제품원가 이런 세 가지로 그 개념이 있는데 잠시 코스트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운영경비를 투자로 변화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구분을 고집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도 다 운영경비지. 운영경비의 역정의는 낭비에 대한 탁월한 정의를 알려준다. 어, 재고를 스루풋으로 변환하는 데 기여하지 않는 경비는 낭비이다. 효과적인 판매 촉진은 재고를 T로 변환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니까 재고를 스루풋으로 변환하는데 기여하지 않는 경비는 낭비. 그러니까 낭비라는 게 뭐요? 그러면은 어, 스루풋을 발생 못 시키는 쓴 돈, 경비들 그게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겠죠. TIOE는 NPROI에 대한 필요성을 해소하면서 돈을 번다는 목표를 완벽하게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TIOE와 NPROI 간의 변환이 간단하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그래서 순이익, NP, Net Profit죠. 스르폿 빼기 OE, Operating Expense, C's, 그 운영 경비, 투자 회수율, ROI, Return on Investment. 여기서는 이제 저는 인벤토리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T에서 O를 빼고 그것을 I, 인벤토리로 나누면 그게 재고 투자 회수율이 되겠죠. TIO의 서로 다른 비재무 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을 저는 매우 중시하는데 슬픈 나누기 I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재무제표가 없으니까 아, 그 재고 회전율을 매출원가 나누기 이 원가 회계에 의한 재고 그 가공비가 배부된 재고자산 WCI를 그 재고 회전율로 제가 산출을 하죠. 제가 검증을 해봤는데 이 재고의 가공비를 제거한 금액과 이 스르폿으로 실제 그 해 보면은 그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 회전율 지금 계산한 원가 회계 데이터를 가지고 그 해 보면은 그거가 그냥 똑같이 재고 회전율은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생산성은 T 나누기 O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TIO의 생산성도 이런 그 비재무 평가 지표는 그 재무제표에 나타내지 않는 숫자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지만은 이것이 기업의 경쟁력 로서 또 평가 지표의 또 하나로서도 대표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 통제평가지표 TDD, IDD라는 게 있고 부분의 운영 경비가 있어요. 어, 이 그 TDD라는 것은 스루프 달러데이의 약자인데 이것은 두 가지 다가 버퍼 관리의 개념과 절차가 도입된 이후에만 온전하게 설명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제 평가 지표로 계획의 편차를 평가해야 하는데 이 형태의 편차 통제를 돕기 위한 어떠한 평가 지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통제 평가 지표는 TDD, IDD 두 개면은 충분하다. 이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DD가 스루퍼 달러데이인데 이 첫째 형태의 편차인데 놓친 낚기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놓친 낚기일은 그러니까 재고 낚기일이 예를 들어서 한 10일이 그 지연됐다 그러면은 그 납품하면 나오는 스루풋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었다 그러면은 곱하기 10을 해가지고 1000원 1000원을 늦게 벌었다. 이렇게 이제 압력을 주는 수단이 되겠죠. 그런 거로 이제 여기를 쭉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위의 목표 스루퍼 달러데이는 제로가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때 납품하면은 TDD는 안 생긴다 이거죠. 그리고 재고 달러일, 어, 인벤토리 달러데이로 이렇게 그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형태의 편차이고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다. 재고를 너무 오래 쌓여 있은 거에 대한 이제 그건데 그것을 이제 일수로 곱해 가지고 심리적인 압박을 준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무슨 처벌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통제 평가 지표니까 그 대출에 대한 지표의 단위는 무엇일까? 대출에 대한 평가 단위는 금액 곱하기 시간을 곱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돈 버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유능한 것이 이게 그 은행도 유대인들이 그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은행에서 보니까 적수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도대체 적수가 뭐야? 근데 그 뱅커 출신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금액 곱하기 시간이라고 소시적에 얘기했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게 IDD 뭐 TDD든 그걸 적수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그 번역하시는 분이 여기에 좀 있다면은 이제 그 이 통제 적수 지표, 어, 적수 평가 지표 이렇게 이제 또 말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이 TDD, IDD로 얘기해도 그 적수하면 또 우리가 그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익숙한 게 좋은 거니까. 어쨌든 IDD를 확립하려면 적합한 버퍼를 결정해야 된다. 적정한 재고 수준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런 얘기인데 한마디로 그 여기도 그 목표는 제로가 목표인데 이 자재 금액이 2.5, 1.5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판매 잘 나가는 제품들은 2일 만에 판매가 되고 그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비인기 품목은 어떤 거가 금액이 100만 달러짜리가 있는데 300일 만에 팔렸다. 그런데 이걸 연간 다 따져보면은 평균 4주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이걸 계산해 보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그 판매 달마다 곱하기를 해가지고 적수적 금액 곱하기 있으니까 이제 적수라는 말을 우리가 씁시다. 적수가 497.5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만큼 돈을 그 늦게 벌었다. 근데 은행은 반대 입장이니까 예금을 제가 100만 원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1년 동안 365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곱하기 365. 그렇죠. 이자 계산할 때 이게 쓰는 방법이죠. 적수가. 거기다가 이제 은행 그 예금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제 저금에다가 이 이자를 준 것처럼 해서 이제 그 잔고를 늘려주더라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일반 업종에서 1년 365일 동안 안 팔리는 재고를 과연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저 생각인데, 요거는 이제 300일 만에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 편의점 같은 거, 우리가 이제 그 편의점이 재고가 꽤 많이 쌓여 있는 거를 보고 있어요. 잘 나가는 거는 이제 눈에 잘 띄는데, 이렇게 이제 그 선반에 이 진열이 돼 있는데, 안 팔리는 거 뭐 이런 거는 창고에 있을 수도 있고 그 편의점 내에서도 창고가 조그만 창고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365일 동안 안 팔린다면 반품을 해야 될 겁니다. 아니면 제조업체라고 그러면 그건 폐기 처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폐기를 당하면은 이 그 물건 누가 만들었어? 어떤 놈이 만들었어? 해가지고 문책을 당할까봐 안 없애고 들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정에도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냉장고를 비유를 하는데 그게 제 나와바리가 아니라서 참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기업의 재고 문제는 얘기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의 냉장고에 365일 동안 안 먹은 어떤 음식이 전에 바뀌었다. 그 누구를 공격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뻔한데 그거 가지고 싸우면은 제가 손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내 영역이 아니다. 나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저를 합리화하면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는 또 생존이 더 중요한 거니까. 마지막 것은 하나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얘기로 이번 세 번째 장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